제가 그 김영한 그룹 전향을 도우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한 번 더 깽판을 칠 걸 알았어요. 확신을 했어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또 한 번 깽판을 친다. 대한민국을 또 한 번 무너뜨린다. 중국처럼 만든다. 북한처럼 만든다. 계속 주장을 했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너는 왜 그 사람들을 도왔나? 너는 왜 하태경이 국회의원이 되도록 도왔나? 계속 물어요. 여러분, 그 대답은 한마디로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유엔에서 반인도 범죄로 김정일, 김정은을 규정하는데 같이 일을 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김정일 반대 운동을 하겠다는 이 그룹을 일단 손을 잡았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줬나? 이것은 저는 김진락이라는 인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진락.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김진락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싶어요. 통역당 김종태의 조카죠.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온 청맥의 편집인을 했던 통역당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김진락의 주암산이라는 책이 있죠. 이 사람이 사형당하기 직전에 쓴 수기가 있어요. 제가 그 수기에서 참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그 딸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 편지 첫 구절만 읽어도 이 가슴에 멍이 드는 것 같았어요. 아, 우리 한반도에 이런 비극이 있었구나. 어떻게 이 사람은 가족 때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참 똑똑한 사람이 북한을 왔다 갔다 했죠. 그 사람도. 북한에 넘어가서 이 고통을 당했나. 이 사람은 사형수로 죽기 전에 진정한 참회를 했어요. 진정한 참회.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왜 김진락 때문에 김영한 그룹을 도왔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락이 이 책 주암산에서 쓴 신영복 관련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영복. 얼마 전에 사망했던 성공회 대학의 신영복 교수에 대한 글이 나와요. 신영복 씨도 역시 이 김종태 그리고 김진락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20년을 있었죠. 이 김진락이 서울대 정치학과를 다닐 때 이미 포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했대요. 예전 조선일보 유근일 주필도 이 김진락이 찾아왔대요. 유근일 주필은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자신은 북한은 싫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김진락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딱 이렇게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어둠의 신, 죽음의 신이 왔다. 지금 죽음의 신이 문 앞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미 유근일 주필이 그래도 그 김진락은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영복이라는 인물을 만난 것을 자세히 썼는데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진락의 그 주암산 어느 지식인의 이 어느 지식인의 수기를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좀 센티멘탈해지고 있어요. 그 인물들에 대한 이런 그 공감이 너무 지나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데, 김진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깊은 핵에 반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당해야 했던 그 시대에 대해서도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었어요. 김진락이 이렇게까지 깊이 해결을 하고 반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꼭 시켰어야 됐나? 이 정도면 양심수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대답을 하는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요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서도 그런 말을 하냐고 물어요. 요즘 상황을 봐. 그때 안 죽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60년대에 통역당 활동을 했던 김신락이라는 사람이 사형까지 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0년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데 1960년대에 공산주의자들이 득세를 했으면 거의 끝났던 거죠.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감옥으로부터의 편지라는 책은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유명한 사람이 됐을 때, 이렇게까지 유명한 사람이 됐을 때, 전향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은 사형을 시킬 수 없는 시대인 거예요. 사형을 시킬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형을 시키지 않고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먼저 어느 지식인의 죽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신영복 관련된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영복은 서울 상대 출신으로 천재입니다. 현재 숙대 강사로 있는데 나이 24세에 대학 강사가 됐습니다. 사상적으로 상당히 진보되어 있는데 앞으로 내가 교양할 생각입니다. 이 내가라는 것은 이미 김진락 씨한테 포섭이 된 이진영이라는 인물입니다. 수요일이 왔다. 1m 62cm, 키가 작죠? 가 될까 말까한 비교적 작은 키에 몸집이 가냘픈 신영복이 이진영을 따라 청맥지 사무실로 들어섰다. 회사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난 뒤에 사무실은 2개의 형광등이 밝게 비치고 있을 뿐이다. 이리로 앉으시오. 네, 신영복 씨를 하셨지요? 나 김진락입니다. 이진영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 선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의삼 보고서라는 원고 때문에 여기 몇 번 왔다 갔다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 형한테 잘 들었습니다만 미스터 씨는 머리 좋을 뿐만 아니라 글도 잘 쓰신다던데 뭐 잘 쓰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4.19 때 상가대학에서 선언문을 쓴 일이 있고 대학신문에 익명으로 수필 같은 것 쓴 일이 좀 있지요. 글을 함부로 쓸 수야 있습니까? 아니 선언문 같은 걸 쓰고도 아무 일 없었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척 조심했습니다. 다 걸리지 않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저는 순수한 자유주의자죠.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쉽고 재미나는 말로 계급의식을 주입합니다. 예컨대 원시 사회에는 인간이 뛰어다니며 자연을 착취하며 살았고 좀 더 편하게 살자니 농사를 지었다. 농사 짓는 것보다는 남이 지어놓은 농사나 재물을 빼앗는 게 훨씬 수월했기 때문에 부족 간에 싸움이 생기고 이긴 자는 지배자가 되고 진 자는 노예가 되었다. 그리스 문화만 하더라도 노예의 희생이 성립된 것이었다. 그러니 인간은 자연을 착취하는 데서 인간을 착취하는 방향으로 지능이 발달했다. 이런 식으로 인류 역사가 계급 투쟁사임을 인식시키는 거죠. 이런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사회주의를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스터 신은 과연 천재군요. 참 훌륭한 방법이요. 앞으로 미스터 신에게 좀 배워야겠어. 미스터 신은 경제학을 전공하니까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거라고 믿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는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지난번 로스토 교수가 왔을 때 제가 사회를 맡아보았습니다만 한국 경제는 로스토 교수의 말과는 달리 외국 자본에 이중적으로 예속되어 있습니다. 외국 자본과 국내 매판 자본의 시장 독점 현상이 날로 노고를 하해 가고 있습니다. 미스터 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의 한국 경제는 미국의 신식민지 정책에 의해 완전히 미국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레닌의 말과 같이 금융적으로 완전히 예속된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독립성을 상실한 식민지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결코 인혁당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혁명의 방법론을 갖고 있습니다. 미스터 신은 나하고 같이 일해볼 생각이 없으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인혁당에 관련됐던 사람들을 몇 알고 있는데 그들은 도무지 대먹지 못했더군요. 너무 교조적이라고 할까요? 요즘 세상에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곧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단기간의 훈련만 마치면 육사교관으로 임명됩니다. 제가 훈련받고 와서 육사교관으로 임명되고 난 뒤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육사교관으로 임명되는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금년 9월이면 밖으로 나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럼 이진영 씨에게 연락해서 육사에 가신 후부터 만나 얘기하기로 합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결합되었다. 9월 중순에 접어들면서부터 나는 이진영과 신영복을 우리 집으로 끌어들였다. 육군 중위 신영복은 이미 육사 교수부에 근무하고 있었다. 해합은 초기에는 매주 한 번씩으로 정해졌으나 구체적인 해합의 시일과 시간은 육사 교관인 신영복의 편의에 따라 신축성 있게 수시로 변경되었다. 나는 이진영과 신영복을 교양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들의 인품과 사고의 특성을 간파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썼다. 적어도 이들 두 사람은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사회주의에 대한 ABC를 알고 있었고 자진해서 내가 이끄는 방향으로 따라왔다. 신영복은 나를 만나기 전부터 기독교 학생단체인 CCC 내에 경제복지회와 서울 상가대학 내에 경우회에 관련되어 있었고 구성원의 대개가 이하여대 학생으로 이루어진 여학생 서클을 하나 지도하고 있었다. 가급적이면 기존 서클에 당원을 침투시킨다는 지하당 조직 방법은 신영복에게 있어서는 손바닥을 뒤집는 거나 다름없었다. 아주 쉽다는 뜻이죠. 나는 신영복을 향해 조직을 함에 있어서 너무 덤벼서 안 된다고 수차에 걸쳐 당부하고 양보다는 질을 더 중요시해야 하며 당원은 항상 합법적인 인물들이 둘러싸여 자신을 은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간 은폐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신영복과 이진영에게 지시하며 포섭 대상자를 물색하고 이미 지목된 인물을 다룰 경우에는 성별이나 신앙에 구애될 필요는 없으며 무엇보다 단계적인 교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진영과 신영복의 교양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그들 스스로 조직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나는 이른바 간부회의에서 발언권이 강해졌다. 이 간부회의는 종북 간부회의죠. 지하 간첩 세력이죠. 회의가 시작되고 66년에 사업에 대한 총화가 점검되기 시작했다. 첫째로 조직에 있어서 학생 조직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고대, 연대, 중대, 동대, 이대, 숙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는 이미 조직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을 만큼 민족주의 단계의 교양이 끝난 포섭 대상자들이 선정되어 있었고 직업별로는 언론계, 학계, 방송국, 국회 등의 포섭 대상자가 물색되고 있었다. 군대에는 육사, 공사, 해사, 해병대, 공수단 등의 조직의 전초병이 수색전을 펴고 있었다. 사회 종교 단체로는 CCC, 불교 청년회, 경우회, 동학연구회, 새문화연구회, 60년대 학사회, 청맥회 등의 조직 구성원들이 투하되고 있었다. 여러분 참 긴데 제가 언어 지식인의 죽음에 나오는 이 신영복 관련된 부분을 다 읽었어요. 다. 많은 사람들이 주사파들이 전향을 했다고 주장할 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영복 씨가 감옥에 20년을 있었어요. 1960년대부터. 그리고 2016년에 죽었어요.
신영복 씨가 전향을 했습니까? 신영복이 뿌린 씨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영복이 그쳐간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주사파가 전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 제가 항장엽 선생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아주 측근에 있는 사람 빼고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말했어요. 2004년 봄에 나는 공산주의자로 살다가 죽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공산주의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공산주의자 많이 만나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1000명도 더 만나본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공산주의자는 한 명밖에 못 만나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공산주의자는 황장엽이에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까 한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가 맞습니까? 북한 공산주의를 진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가 권력을 잡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통치를 하거든요. 인간이 약한 게 뭡니까? 돈에 약하죠. 또 젊은 사람은 성에 약하죠. 나이 드실수록 명예에 약하죠. 돈과 성과 명예에 약해요. 그리고 가족에 약하죠.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주의가 인간의 그 나약한 것에 의지해서, 인간이 뭐가 나약합니까? 돈에 나약하고, 성에 나약하고, 명예에 나약하고, 가족에 나약하고, 자신의 신체에 나약하죠. 고문하면 다 넘어가죠. 자기 가족 괴롭히면 넘어가죠. 돈 많이 주면 넘어가고, 그리고 특히 남자들은 성에 넘어가고, 그리고 뭔가 이름 하나 주겠다. 명예에 넘어가고. 이 나약한 것에, 인간의 나약한 것에 다 넘어가는 그런 것, 너무 잘 아는 인간 약점 비즈니스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인간 약점 비즈니스에도 불구하고 잘 안 넘어가는 진짜 공산주의자들이 있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황장엽이라는 사람을 뭐 굳이 따지면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북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적응하느라고 그 사람도 진짜 공산주의자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안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진짜 공산주의자로 여길 때 돈도 명예도 성도 가족도 다 버릴 수 있다. 자신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것, 인류의 운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인류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기는 돈도 명예도 성도 가족도 버릴 수 있다. 나 자신도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자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칼을 품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2004년 봄에 저한테 직접. 그리고 저한테 한 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황장엽 씨가 한국에 와서 아들을 하나 봤다. 아들을 하나 낳았다. 가족을 다 버리고 온 사람이 여기서 아들을 보다니 참 몰염치하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다 희생됐으니까 자식 하나 생기는 것이 좋다. 뭐 등등 뭐 그런 얘기가 떠돌아다녔어요. 그때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는 꼭 남겨놓고 싶다. 사실은 그 여자가 낳았다는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하지만 내 아들로 내가 해줬다. 항시로 해줬다. 그 여자가 40 넘어서 이제 가정 있는 남자의 아이를 하나 낳아서 나한테 좀 아들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황장엽 선생과 그 여성 사이에 뭔가 뭐 어떤 종류의 남녀의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분이 와서 증언하기로는 그래요.
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저한테 주장을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한국에 와서 말이야. 한국에 와서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말이야. 가장 잘한 일이 그거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내려와서 가장 잘한 일이 그 여자 소원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스스로 공산주의자로 와서 공산주의로 죽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공산주의는 인간중심주의고, 인간중심 철학이고,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 유일한 철학인데, 그게 항정익 주체사상인데, 이분이 그 사상 속에 심지어 타인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야, 이거 참 골치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 자본주의가 참 경쟁력이 없어요. 사상 이념으로. 자본주의자 그러면 매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속물로 보이고요. 근데 여러분이 공산주의자 만나보셨어요? 나는 속물이다. 난 자본주의가 좋아. 이렇게 말하면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팔로워가 없어요. 누가 따르겠어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남한테 폐를 잘 안 끼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팔로워가 정말 많아요. 근데 폐를 정말 끼치거든요. 그게 정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참 다루어야 할 것이 공산주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김진락, 통역당이 활동했던 1960년대가 아니고 지금은 2020년이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도 하고 말도 하죠. 저는 이미 우리가 이겨놓고 하는 싸움, 이겨놓고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석이라는 인물이 저를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넣어요?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있고 헌법이 있는데 그게 다 우리 건데? 당신들이 권력 있다고 해서 나를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까? 이건 다 이겨놓고 하는 게임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겨놓고 하는 게임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 이겨놓고 하는 게임에서 이 사람들을 가련하게 생각하고 길을 열어주고 있다. 와, 정말 너무 우리가 참 자비롭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죠. 정부가 단계를 밟아서 하는 일을 학생들은 젊은 피에 막 비판을 한다. 그것도 좀 봐줘라. 그걸 1948년에 얘기했는데 1950년에 공산화가 됐어요. 공산화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공산주의자들이 막 30%씩 이렇게 표를 얻어요. 야, 정말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엄청나게 태평입니다. 그런데도 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겁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 주체사상가 이런 사람들이 정권까지 잡고요. 원전도 없애고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참 제가 욕은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정말 한마디로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랄 중에 부정선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못 이기는 거죠.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내려와야죠. 다 털어야죠. 부정선거는 못 덮어요. 여러분 정말 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덮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도 못 덮지 않습니까? 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부정선거가 있다 100%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확실히 검증 좀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공산주의를 싫어한다는 사람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분노에서 저처럼 화를 내도 30초 안에 다 사라지는 그런 성격의 사람도 분노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요즘 댓글로도 막 화를 내거든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우익이 없고 자익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야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선거를 빼앗기고 나면 한국은 야만화됩니다. 북한하고 똑같이 돼요. 대낮에 장기를 뺏기는 나라가 됩니다. 너무 길어졌어요. 나의 추억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의 한탄을 얘기했어요. 평상시와 너무 다른 방송이었습니다. 평상시는 지적으로 보이려고 애쓰잖아요. 똑똑해 보이려고. 근데 오늘은 제 본 모습을 좀 보였어요. 본 모습. 정말 저는 23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요. 조용히 뒤에서 숨어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칭찬도 권력도 저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3년 동안 북한의 인권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북한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건 몰랐어 라고 생각한 게 이 주사파들이 부정선거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되게 많이 화가 나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서 부정선거를 깨끗하게 다 검증을 해서 결론이 부정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이 부정까지는 안 해. 선거 부정까지는 안 해. 야, 아무리 망나니들이지만 그래도 살려둘 가치는 있었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제 심리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면 이겁니다. 와, 이 자들이 정말 부정선거까지 했으면 정말 죽여야 된다. 정말 그런 생각이 매일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선지자 이승만과 나의 추억. 반만년 역사에서 한반도가 각 개인이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아주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고요. 헌법에 있는 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주사파 정권이 난장판을 다 떨어도 선거 부정만은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발 뜯어 말리지 말아주세요. 무슨 짓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익 여러분, 양반 같은 우익 여러분, 좀 뜯어 말리지 마세요.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주사파의 진정한 얼굴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